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입니다. 허한구 아나운서 휴가로 오늘부터 2주간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양국의 사망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튀르키예 에르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구 4만여 명의 작은 도시인 에르진시는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하타이주에 있는 도시지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채의 무너진 건물도 없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에르진시 엘마소글루 시장의 남다른 고집 덕분이었습니다. 엘마소글루 시장은 단 한 건의 불법 건축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주변에서 이 나라에 당신 말고는 정직한 사람이 없냐며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건축과 관련된 방침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칙을 지킨 지도자의 훌륭한 고집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 지역에서 안동과 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 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 권효량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해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이 시간에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해 10월, 11월만 해도 2022년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40여일이 가까이 지났는데 여전히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본의 아니게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작년 내 국회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국회 통과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TK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부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통과를 저지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SNS상에서 서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역구가 부산 사하구입니다. 네, 우선 부산, 울산, 경남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지 그 반대 이유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부산시는 현재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세계 엑스포를 이제 2030년에 유치하겠다는 건데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 지역 정치권이나 언론들은 일제히 세계 박람회 유치와 개폐를 위해선 2030년 이전에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2021년 3월부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을 2021년 3월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 시점은 PK 정치권이 기대하는 2030년 이전과 또 국토부의 계산이 전혀 틀렸습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점을 2035년은 돼야 가능하다는 안을 고수해 오다가 최근에는 2, 3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수정안을 냈는데요. 어쨌든 PK는 TK 신공항 2030년 개항이 가능한 데 반해서 가덕도 공항은 수정안에 따라서 최소 2032년은 돼야 개항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앞으로 7년이면 가능한데 가덕도 신공항 2032년은 최소는 돼야 한다. 왜 이렇게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죠? 가덕도 신공항은 쉽게 말해서 바다에다가 공항을 짓는 건데요. 바다를 메워 활주로와 공항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덕도 공항 건설이 추진됩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도의 이제 울릉공항과 유사한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바다를 메워서 활주로와 공항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당연히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2035년 이후 개항이 가능하다는 안을 내놓았고 다시 2, 3년 공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안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건설 방식 때문입니다. 육지에서 산을 깎아 최소 3.3km 이상의 활주로 2본을 만들고 공항시설이나 여객터미널 등을 만드는 대구, 경북 신공항에 비해서 바다를 메우는 방식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시는 국토부에 하이브리드 공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과 함께 부유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안입니다. 일부는 바다를 메우고 활주로는 부채 형태로 바다 위에 띄우는 방식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면 항공모함과 유사한 형태로 보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부산시가 제시한 하이브리드 공법에 대해선 안전성 검증 등의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2030년 세계 박람회를 유치를 실패할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이 세계 박람회 유치 여부의 결정은 올 연말에 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덕도 공항 건설에 시일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이 본궤도 이렇게 제 시간 안에 이렇게 공항이 건설이 될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상태라면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부가 부산시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공법, 그러니까 매립식과 부채식 공법을 수용한다 손 치더라도 TK 신공항이 개항 예정인 2030년에는 개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TK 신공항은 후보지 선정 초기에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했었고, 그런데 이제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2년이 미뤄져 2030년 개항을 대구시, 경상북도 모두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산이나 PK 정치권 입장에선 TK 신공항이 가덕도 공항과 불편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특히 공항의 지위나 규모 등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가뜩이나 신공항 개항도 이제 최소 2, 3년은 늦어지는 판국에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건설되는 TK 신공항에 대해 특별법 법안에 마련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문구 등도 부산시 입장에서는 성가시게 느껴지는 것이죠. TK 신공항의 지위나 규모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TK 신공항 특별법 안에 담긴 유사시, 인천공항 대체 등의 표현, 이런 부분도 트집 잡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우울경 정치권과 시도는 가덕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이 됐고, 유사시에는 국가 제1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지방 최대의 공항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K 신공항 법안, 특별법안에 딴지를 거는 부분이 이제 TK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3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면 남북권 관문공항, 영남권 및 중부내륙 관문공항, 중남북권 중추공항,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는데요. 우선 관문공항이든 중추공항이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항의 위계에 따른 분류를 알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공항의 위계에 따라 각각 중추, 거점, 일반 공항으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관문공항이란 표현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중추공항보다는 규모가 작고 거점공항보다는 큰 공항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대구공항 이전이 과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경남 밀양으로 이전이 추진됐을 당시 등장한 표현으로 국토 각 권역에서 영남권이 이제 수도권 다음으로 1천만 명 정도의 수준의 인구가 거주하는 만큼 국토의 관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1공항을 중추공항, 그리고 거점공항은 각 권역에 있는 공항을 뜻하는 거도, 그리고 이제 PK 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이 국내 2번째 규모의 공항으로 들어서야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TK 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된 이 관문, 중추공항 등의 표현이 TK 신공항에는 걸맞지 않다. 이렇게 PK 입장이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좀 얼토당토 않는 소리로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사실 좀 돌속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바로 전날이었던 2월 25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덕도를 찾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법안 마련 등 행정 처리는 이전에 다 이뤄졌었고요. 당시 상황을 보면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를 했고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한 40일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쇼라던가 혹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여대 야소였던 당시 국회 상황이 이러한 정치적 쇼나 노골적 선거 개입에 적극하다던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또 물론 여대 야소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가덕도 공항의 재추진과 졸속 법안 등이 가능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대 야소 정국이 이제 정권 교체 이후 여소 야대로 간판만 바꿔달면서 TK 신공항 특별법만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선이 이제 또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 PK의 지역 기반을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TK 신공항 특별법 반대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정부 졸속 추진에 민주당 PK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속전속결한 처리한 상태였고요. 결국 TK 신공항 특별법 이것만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벌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제정된 지가 2년이나 지났고요. 사실 공항과 같은 국책 사업은 정부 차원의 지지나 지원이 없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TK의 경우엔 야당 시절에 여러 어려움을 뚫고 공항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앞으로 특별법 개정이나 재정적인 지원 같은 부분 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여소 야대 형국의 국회에선 일부 야당 소속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생떼로 인해서 이마저도 쉽지 않아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5개 단체장이 만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경 울산시장, 박원순 경남도지사가 만났는데요. 적극적으로 공항 건설에 협력하겠다 이런 뜻을 모았는데 그러면 좀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에 이제 영남권 5개 단체장이 비공개로 차담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서로의 공항 건설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이 5명의 단체장들은 각자가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깨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발전을 위한다. 이런 데 뜻을 같이 했고요. 또 서로 공항 건설과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앞으로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져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날 차담회를 주선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공항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이 없도록 협의하고 조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5명이 뜻을 모았다. 같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어떻게 가능해 보이십니까? 어떤가요? 우선 이철우 지사는 문제가 되는 관문공항이나 중추공항과 같은 표현, 보울경 정치권에서 시비를 거는 이 표현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되더라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K 신공항 사업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공항 건립을 위한 재정 확보는 기존의 대구 군공항 부지를 판매하는 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점도 굳이 특별법이 없어도 이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 이제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TK 민주당 인사들이 특별법 통과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최인혁 국회의원을 내일 만나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또 오는 16일에는 국토위의 2월 임시회 2차 소위에서 이제 TK 신공항 특별법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별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회 논의 일정이 잡힌 건데요. 최근에 이제 5개 단체장과의 만남 이후 공동 합의문 발표나 채택과 같은 더 나은 결과로는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훈풍이 불었고 이래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이번만큼은 좀 거짓말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TK 신공항 특별법 법안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길 저도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TK 신공항 특별법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 안동시는 주장하고 예천구는 반대하고, 안동에서는 모두 찬성이고 예천에서는 모두 반대고,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꼭 그렇지 않답니다. 안동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천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다는데요. 최근 예천 지역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를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궁금한데요. 예천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 권호량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습니다. 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공론화장 마련을 촉구하셨는데,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예천군수 예천군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체 예천 국민들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함에도 마치 예천 국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천 군수는 아예 행정 통합에 대한 공청회 등의 여론 형성 기회를 가질 생각도 하지 않고, 안동시는 이미 아마 하루차나 그렇죠 공청회를 거친 것으로 비교하면은 예천 국민 가운데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이 50에서 55%에 이르는 국민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있으며, 반대는 30%의 의견에 마치 예천 국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성명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천 군수와 지역 유지들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항변을 한 바 있다. 실제로 반대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에는 예천 군수를 중심으로 관변 단체들만이 존재해 왔고 평범한 예천 국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이유도 방금 말씀하신 이유, 그것과 연관이 돼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주된 이유는 예천 군수 여론 형성 과정을 아예 만들지 않고 상대 반론자들과 함께 반대 입장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천 군수 도의원, 군의원, 저는 행정구역 반대 모임에 참석하였고, 예천 군 문화원 등 관변단체들이 행정통합 반대 운동을 중심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반 농민, 소상공인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면서 지원사업 등의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음속으로 찬성하여도 적극 나서서 의견 표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 형성 자리도 마련하지 않았고 일반 농민이나 소상공인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실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예천 국민의 뜻 어떻다고 보고 계신가요? 실제 현장에서 예천 국민을 만나보면 70% 정도가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그 주된 이유는 고령 주민들의 지금 같은 상태로 10년이 더 경과하면은 지역 소멸이 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천 국민 대부분은 도청 신도시에 해당하는 호명면만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읍면 지역은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을 통하여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입니다. 최근 경안일보, 세명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면은 예천은 55%에서 60% 예천 안동 통합에 찬성하는 30%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결과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만나본 결과는 70% 이상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있고 실제 또 여론조사에서는 50에서 55%는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성명서 발표 자리에는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안동시 사주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조직의 정책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예천 안동 통합은 찬성하는 60% 정도의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3조 원이 투입되어 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 기반을 갖춘 경북도청 신도시가 당초 계획은 10% 수준에 머무르 있으며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심각해 진행되어 이제는 어떠한 조치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배후 조정은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60%의 찬성자 중 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주를 받은 게 아니고 60% 여론을 바탕으로 조직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 행정구역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에서는 통합을 하게 되면 예천의 역사가 사라진다. 예천이 안동에 흡수되고 우리 소도시가 급격히 쇠퇴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안동 예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리 보전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향토 사학자 등 극소수 진심으로 지역 소멸이라고 아쉬워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창원시 통합한 진해 마산 지역 시속으로 사라졌나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 네. 진해 군항제 창원시 진해구로 이 남아 역사 속으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흡수 통합은 가불 관계가 성립되거나 어느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이용하여 열세한 쪽을 흡수하는 것은 말하는데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며 안동 유권자는 예천군 투표에 관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 근거에 부족합니다. 네, 주민 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시기상조다. 통합에 성공한 지자체가 없다. 좀 전에도 창원, 진해 이런 부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성공한 지자체가 없다 이런 주장에 조금 더 보태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 유지하여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천 안동 통합이 시급한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사실 군의 의성은 건설에 통합 신공항 건설이 생기는 배후 도시 때문에 도청 신도시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네. 인구 소멸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쇠퇴하기 전에 더 사라지기 전에 해야 된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네. 창원 마산 진해 이 통합 초기에 문제가 있었으나 네. 현재 인구는 100만의 특례시가 되어 관내 생산 농산물 전량을 소비할 수 있는 이 소비 블록 형성이 되어 연 예산 5조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청주 청원은 2천억 그 통합 인센티브를 받았고 7개 국가 산업단지를 형성시켰으며 재정 자립도 30%의 지방 혁신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결국 성공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주장한 반대론자들이 통합을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 것입니다. 네, 창원 마산 진해에 자리 잡았고 그리고 소비 블록도 형성이 돼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청주 청원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공론화 요구에 대한 예천 군수의 입장은 어떤지 나왔을까요? 어떤가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2월 13일 예천문화회관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천 군수는 공론화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오늘 김학동 예천군수는 행정구역 통합 멈추고 애초에 약속했던 10만 명품 신도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2단계, 3단계 개발에 모든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향후 활동 계획 어떻게 하실 예정일까요? 예천읍에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을 오픈 계획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예천 국민에게 행정구역 통합과 효과를 알리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이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토론을 통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장단점 비교를 통합 찬성론자, 통합 반대론자들 간의 모임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찬성 반대는 절대 금물입니다. 네, 앞으로 사무실 먼저 만드시고 행정구역 통합 장단점을 찬성하는 팀 또 반대하는 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예. 네. 앞으로 이 예천 안동이 통합돼서 네. 이 경북 북부지방의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의 마음은 이 한 마음이죠. 경북 안동 예천 안동이 살아나자, 더 성장하자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천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 권효란 대표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한번 이 겨울나기에 대해서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데 네. 지난 주말에 보니까 벌써 이제 바람에 한기도 없고 네. 이제 땅이 풀리기 시작해서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좀 이게 그 겨울나기에 대한 뭐 이런저런 좀 그 잡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 겨울에 그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뗄나무와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 뗄나무 작업을 좀 하면서 그 나무와 관련된 좋은 책들을 우리 청취자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댁에서는 뗄나무를 사용하시나 봐요. 네, 제가 지금 예. 좀 조용한 마을에 네. 단독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네. 단독주택에서는 뗄나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까요? 요즘은 난방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네네. 이게 좀 뭐예요. 저희 집은 예. 그 심야 전기 보일러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좀 난방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뗄나무를 떼는 정난로가 있어서 네. 근데 그게 제가 겨울나기를 할 때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전원주택에서의 로망이 벽난로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뗄나무가 쌓여있는 모습 보면 되게 정겹고 따스함도 느껴지는데 교수님은 이 뗄나무가 겨울나기에 한참 이 준비할 때부터 조금은 좀 힘겨움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근데 이번 겨울은 예. 예년하고 조금 달랐던 게 네네. 올해가 워낙 추웠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그 비축량이 빨리 소진이 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했는데 네. 저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에 맞은 분들이 많았는지 하여튼 뗄나무는 하여튼 아직 제가 연초에 시켰는데 2월이 넘어서 왔고 그걸 또 이제 다 쌓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네. 나무의 일생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고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사실 주말에 나무가 많은 곳에서 쉬고 왔거든요. 네. 나무의 기운을 받으면 좀, 한 주간 좀 삶이 달라지는 느낌이 저도 있어서 오늘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 나무에 관한 좋은 책도 많이 접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이 단독주택에서의 삶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렇게 주말에 이 나무가 많은 곳에서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이렇게 자고 왔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방 한 칸만 있어도, 단독주택 생활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교수님은 실제로 생활해 주실 때? 좋은 경험을 하시고 오셨는데, 네. 제가 최근에 어느 본 기사에서도 하루라도 숲에 갔다 오면은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독주택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예. 마당 관리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좋아하고 숲을 좋아하는데 가끔 그냥 그럼 가서 그냥 펜션 같은 데 가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떠세요 실제로? 뭐 그것도 좋은 대안이지요. 예. 대안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쉽지 않다. 네. 내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쉽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조금 이제 번거롭고 힘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이 환경이 저한테 주는 즐거움, 뭐 이제 새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깬다든지, 뭐 이제 계절마다 바뀌는 마당의 색깔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다든지, 좀 뭐 그런 보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 사는 그런 편리함 대신에 저는 이제 좀 개성 있는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뭐 약간의 번거로움을 이제 견디는데 저는 이제 재밌는 비유가 제가 모 방송사에서 하는 산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몇 회 분량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아주 장기 방송으로 하고 그 방송사의 대표 프로그램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현대인들이 이런 자연에서의 삶을 굉장히 동경하는 그런 그 정서가 강하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종의 그 약간의 그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애환이 좀 있는 거죠. 네. 확실히 그 자연과 가까이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제가 여쭤봤듯이 뗄나무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 겨울나기, 단독주택 겨울나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상 상황이었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제가 한 1월 달에 주문을 해서 이제 쌓아놓고 그리고 다음 해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뗄나무를 이제 가져오면은 통나무를 자르고 뭐 또 이제 4등분 하는 그런 도끼질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그 나름대로 뭐 좀 힘들지만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 3년 전에 그 노르웨이 작가인데 네네. 노르웨이의 나무라는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걸 읽어보고 굉장히 제가 공감도 많이 하고 좀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교수님이 이 나무를 패는 모습도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데 노르웨이 나무 이 책은 또 제목도 노르웨이 나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지는데 어떤 거예요? 네. 사실 유럽의 겨울은 좀 길거든요. 예. 그리고 음습하고 아주 우리로서는 좀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 그러니까 그 북유럽 사람들에게는 난로하고 보드카가 필수품이라 그래요. 겨울나기에. 네. 아주 추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뗄나무 준비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 그 책이. 거기에는 이제 벌목하는 시기라든지 수종을 결정한다든지 장작의 특성. 그래서 장작과 관련된 모든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사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또 문화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아주 많이 했고, 또 작가가 그런 그 매뉴얼뿐만 아니라 이 문화에서 탄생한 여러 가지 시, 문학, 철학, 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얘기해가지고 북유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위를 고를 때, 장작 쌓기의 어떤 그 실력을 통해서 품성을 가른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 역시 문화는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에피소드에서 좀 강하게 느꼈습니다. 사위 고를 때 장작 쌓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거 좀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기도 해요. 네. 그 많은 나무를 쌓으려면 인내심도 필요하고 어떻게 정렬하는가 이것도 사람의 성향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보여주는데 뭐 원형으로 동그랗게 쌓은 사람 아니면 직각으로 아주 반듯하게 쌓은 사람 엉성하게 쌓은 사람 뭐 이게 아주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네요. 나무에 관한 또 다른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또 있을까요? 우리한테도 좀 이제 소개된 지 꽤 됐는데,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라는 사람이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란 책이 제가 나무와 관련돼서 읽은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었는데, 어느 남프랑스에 사는 외로운 양치기가 그냥 그 도토리 씨를 그 버려진 황무지 같은 곳에 계속 심어 나가면서 그 일대가 아주 울창한 숲으로 이제 전무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작가가 이 양치기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또 관찰을 하면서 그가 전쟁이 있든 아니면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뭐 진짜 난리가 났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묵묵히 그 일대를 돌면서 그냥 도토리 씨앗을 뿌려서 이런 그 울창한 숲을 가꾸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참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희망을 심고 행복을 가꾼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가도 바르지 않고 보상도 바라지 않으면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숲을 이용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네.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이제 공동선을 실행한 그런 사람의 얘기여가지고 저는 좀 굉장히 묵직한 감동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우리가 사는 이곳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큰 일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고, 그런데요. 우리 교수님은 헤르만 헤세 책도 즐겨 읽으신다고요? 우리가 아마 한국 독자에게 예. 가장 그 사랑받는 해외 작가는 아마 헤세일 겁니다. 그렇죠. 헤세 이야기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웬만한 사람은 아마 다 헤세의 작품 몇 개는 적어도 읽었을 텐데,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일종의 에세이인데, 정원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은 헤세 자신이 정원을 가꾸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숙명처럼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얻는 그런 힘으로 이 글을 써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세의 이 책을 읽어보면은 마치 이제 정원을 가꾸는 게 마치 구도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성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아마 헤세가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정원 노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헤세가 그 복잡한 갈등과 그 개인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원 노동을 통해서 마음을 순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 현대 사회의 어떤 그 무감각함, 모순적인 현대인의 모습 이런 걸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런 작품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이제 자주 이제 펼쳐보는 게, 제가 좀 이렇게 삶이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심란하고 그러면은 좀 마당을 쳐다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해볼까, 또 이제 헤세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마당에서 앞으로 찾고 싶은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헤세의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감하는 거죠. 네. 헤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젊은 날에는 우리가 데미안이나 뭐 이렇게 시타르타나 이런 글을 통해서 그렇죠. 이 작가는 이렇게 나와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게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하면서 읽다 보면 이 노년에 와서 이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서 네네. 그럼 결국은 우리도 우리 안에서 뭔가를 가꿔서 씨앗을 키워내는 이 과정이 아닌가.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헤세가 이 정원 노동을 일찍 시작합니다. 일찍 시작했어요. 한 30, 40대 되면은 벌써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네. 상당히 좀 넓은 그런 그 땅을 빌려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 살면서 몇천 평에 되는 정원을 그가 이제 가꾸고 포도나무도 심고 뭐 각종 정원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뭐 엄두도 못 내지만은 그래도 조그마한 그 마당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때로는 뭐 심어가지고 열매도 따먹고 그러는 게 이제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단독주택이나 이 자연과 조금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즐기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네요. 요즘 분들 보면은 이 미디어에 너무 노출이 돼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 나무와 정원과 자연과 함께 있다 보면, 그리고 그 자연이 있는 곳에는 사실은 이 빛공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잠을 훨씬 더 잘 잘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주실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쨌든 이제 그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후풍도 불고 땅도 녹고 막 이런데, 사실은 봄은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을 보면은
뭐 에너지 가격 상승이다, 등록금 상승이다, 물가 상승이다 해서 모든 게 다 오르고 우리 월급만 오르지 않는 네. 그런 우울한 봄을 좀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초목의 어떤 기운을 이렇게 느끼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생기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 진짜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나무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대지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나무를 보면서 어떤 위안을 얻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주말에 본 나무는요. 거의 일자로 꺾여졌거든요. 아, 네. 일자로 꺾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니은자로 위로 향해서 그 그렇죠. 가지가 네, 뻗어가더라고요. 그게 네. 나무의 힘인가?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 나무 생각하면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네, 모두가 오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